예,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량과 판단의 여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행위가 뭐냐, 행정행위가 뭐고 처분이라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행정행위가 어떠한 개념적 요소를 갖춰야지만 행정행위로서 대접을 받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즉 소송법적으로 대상적 격을 갖출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에 이 법률에 기속되어서, 그죠? 법률이 적혀 있는 대로 법률 요건이 성취되면은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가 법률에 하나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기속돼서 그 행위만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기속행위라고 그러고요. 그렇지 않고 입법자가 정해준 어떤 요건이 성취가 돼도 나한테 행정청에게 상황에 맞게, 그죠? 융통성 있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누가 그 자유를 부여해 주겠어요? 입법자겠죠. 입법자가 그런 자유를 부여해 주면은 우리는 그것을 재량행위라고 그래요. 재량행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야 하는데,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는 행정청이 법률 요건이 성취됐을 때,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충족되고 난 다음에 행위 선택의 문제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의 문제이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앞 단계에서 법률 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이 입법자가 불확정 개념을 쓴단 말입니다. 그렇죠? 불확정 개념을 안 쓸 수는 없죠. 안 쓰게 되면은 막 법전이 막 우리 교실만을 지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컨대 우산이 비가 오면 우산 써야 된다 했을 때 우산을 정의할 때, 그죠? 일일이 이거를 다 그러니까 이리적으로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해서 규정하려면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이렇게 다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법전이 너무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법기술적으로 추상적 용어를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안 쓸 수는 없고 이 추상적인 언어를 썼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이거는 행정법에서도 물론 다루지만 행정법보다는 헌법에서 더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어떤 불확정 개념을 법률 요건에 써놨어요. 예컨대 공소양속에 반하면 안 된다 했을 때 공소양속의 개념이 불확정 개념이잖아요. 뭐가 공소양속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불확정 개념을 썼을 때, 불확정 개념 또는 불확정 법 개념을 썼을 때 먼저 검토돼야 될 게 뭐겠습니까? 헌법적으로. 명확성의 원칙이죠. 명확성의 원칙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명확성의 원칙이 통과가 안 되면은 거기서 그냥 위헌으로 날아가는 거니까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확성의 원칙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우선은. 근데 어쨌거나 이건 법률 요건을 이 불확정 법 개념을 써서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불확정 개념을 썼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불확정 개념에 해당하는 법률 요건, 불확정 개념이 쓰여진 법률 요건의 충족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그죠? 궁극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은 1차적인 판단은 당의 행정청에서 판단하겠죠. 그래 이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당의 행정행위가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 적용을 1차적으로 하고요. 최종적인 유권 해석은 사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현대 법치국가 체제에 있어서. 그런데 사법 통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정 개념을 썼으면 원칙적으로 불확정 개념을 썼더라도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한 법률 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사법 통제가 이루어진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그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면접시험, 예컨대 사법시험 3차 시험은 예전에 면접시험이었어요. 비디오로 찍어 놓지도 않았고, 그죠? 찍어 놨다고 하더라도 그 비디오만 보고서 사법 통제를 하기가 난방이죠. 왜냐면 그 뉘앙스도 있는 거고, 태도도 있는 거고,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현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법 통제가 어려워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법부에서 사법 통제를 100% 완벽하게 할 수 없게 되고, 그때는 어떤 그 행정청이 절차를 잘 지키고, 그죠? 행정청이 이 만약에 어떤 기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없다든지, 그랬는데 그런 행위를 그런 걸 판단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법부에서는 행정청이 판단에 우위를 더 줄 수밖에 없잖아요. 잘했을 것이다 라고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바로 판단의 여지라는 부분인데요. 판단의 여지라고 합니다.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마치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법부가 관여를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마치 행정청에서 행위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잖아요. 이것을 포함해서 또 하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인데요. 그 계획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재량이라는 거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를 짤 때 행정청이 짜겠죠? 사법부가 짤 수는 없잖아요. 행정청이 짜게 되면은 이 재량행위보다, 재량행위는 어떤 요건의 충족이 전제가 된 다음에 행위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재량의 폭이 계획을 짤 때보다는 더 엄격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넓은 재량이 인정되게 되는데 그거를 계획재량이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행정계획을 할 때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법부든 하여간 사법통제가 미치지 못하든 간에 행정부가 어떤 행위 선택의 자유나 아니면은 이 판단의 우위가 인정되는 면은 사법심사가 그만큼 물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행정유보론이라고 하고요. 그거에 관한 얘기가 주로 뭐가 논의가 되고 있냐면은 그 재량 행위론하고, 그 다음에 판단의 여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계획재량,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관한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행정청이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입법자가 미리 다 정해놓는 거죠. 그렇죠? 입법자가 다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 정해놓는 걸 어디다 적어놔요? 법률에다 적어놓겠죠? 그럼 법률을 읽어봐야 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법률에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그죠?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법률에 이렇게 주어가 행정청, 서술어가 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예쁘게 써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만은, 그죠?
많은 법률 조항이 저렇게 써져 있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조항이 저렇게 써 있지 않고 수동태로 써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해석을 하면은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해석을 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했잖아요. 이 행정청은 권리 능력자예요, 아니에요? 즉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기관이라고 그랬죠, 기관. 이거 대신에 뭐를 넣으면 돼요? 법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보통?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법률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바로 행정청은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뭐뭐 하면은 법률, 우리가 보통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 할 수 있다는 우리가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재량은 재량이냐 기속행위냐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뭐 하여야 한다면은 기속행위겠어요? 재량행위겠어요? 기속행위겠죠. 뭐뭐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한 95% 정도는 재량행위인 거죠. 그죠? 자, 이게 이 부분에서는 재량행위가 나타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는 아까 불확정 개념을 썼을 경우에 그죠? 불확정 개념을 썼을 경우에 썼다고 하더라도 썼다 손 치더라도 법률의 해석 적용은 사법심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요 법률 요건에서는 행정청의 어떤 자유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현 불가능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법심사가 매우 곤란한 영역이 극히 예외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 예외적으로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되면은 마치 사법심사, 사법통제가 할 수 없으니까 통제 없는 행정행위처럼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재량행위하고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걸 우리가 판단의 여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먼저 재량행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죠? 복수의 행위 선택이죠. 복수의 행위가 있어요. 복수의 행위 중에서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재량행위라고 그러고요. 단 하나의 정답만 있고 단 하나의 일만 해야 된다. 입법자가 단 하나의 것만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그걸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자, 재량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재량이 있고 만약에 한다라면은 1번 방안을 선택할 거냐, 2번 방안을 선택할 거냐, 3번 방안을 선택할 거냐 이런 재량이 있을 수가 있죠. 앞에서 얘기한 거는 결정 재량이라고 그러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를 선택 재량이라고 하는데 결정 재량하고 선택 재량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겠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런 말을 쓰는 뭐 교수들도 있긴 한데 그 기속재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속재량하고 자유재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재량행위를 자유재량하고 기속재량으로 나누는데 이 모든 재량행위가 말이에요. 모든 재량행위가 재량의 한계 내에서는 자유롭잖아요. 근데 재량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속적이기 때문에 기속재량이라는 말이 좀 형용무슨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릴 텐데 조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론적인 문제도 좀 있긴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간에 기속재량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형용모순인 것 같다. 왜냐면은 아무리 행정청이
행위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죠? 한계가 있는 거죠. 입법자가 정해놓은 한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내재적 한계도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한계 내에서는 자유롭지만은 한계를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기속재량이라는 말 자체가 형용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를 구별을 왜 하냐 도대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구별을 왜 하냐.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소송에서 사법심사의 방법입니다. 자,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그렇죠? 행정청은 어떠한 사항이 도래하면은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입법자가 정해준 답은 하나잖아요. 입법자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따라서 사법심사의 방법도 재판부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도래했는데 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왜 저러한 행동을 했냐? 이렇게 사법통제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입법자가 정해준 한계 내에서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다 합법적인 거잖아요. 위법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지. A라는 방안이 정답인 것 같은데 왜 B라는 방안을 선택했느냐라고 사법통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사법심사 방법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권의 성립 여부인데 두 번째로 보통 얘기되는 게 자, 재량행위에는 강행법규성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공권이 성립하려면 강행법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재량행위로 만약에 법률이 문헌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강행법규성이 탈락해서 공권이 성립하지 않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공권이 성립한다. 라고 설명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했듯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이 공권의 성립 여부하고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 사이의 그 관련성이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부관의 관계인데 아직 부관을 여러분들이 배우질 않아서 부관을 좀 있으면 가까운 시일 안에 부관에 대해서 강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고요.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문에 규정이 없다면은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게 통설과 판례고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부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당장 여러분들이 부관이 뭔지 궁금하시다라면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조건이나 기한에 대해서 배웠죠. 내일 비가 오면 또는 몇 월 며칠 날까지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이나 기한을 부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냐 아니냐는 그 행정행위의 성격이 부관과 친하냐 아니냐로 판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기속행위면 무조건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면 무조건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화 허가를 생각해 보시면 귀화 허가는 그 전형적인 재량행위일 텐데 그죠? 귀화 허가에다가 조건을 붙여서 내일 비가 오면 당신은 한국 사람이고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하고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반드시 관련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조금 회의가 듭니다. 결국은 이 사법심사 방법 외에는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를 구별하는 실익이 상당히 옅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지금은 상식이지만 과거에는 딸리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재량행위는요. 일제시대 때만 해도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예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각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재량행위면은 그 취소 소송은 각하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 구조였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량행위라도 한계는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각하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의 구별의 필요성이 조금씩 감소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지만은 어쨌거나 재량행위하고 기속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일단 요건재량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재량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재량설은 이 법률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에 종국적인 목적을 기재하고 있으면 자유재량이고, 이거 자유재량, 기속재량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분류 방법입니다. 종국적인 목적, 예컨대 공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공의 필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종국적인 목적만 제시하고 있으면 자유재량이고, 중간 목적, 조금 더 구체적인 중간 목적이 제시되어 있으면 기속재량이다 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요건재량설이에요. 일단 종국 목적하고 중간 목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재량의 문제는 행위 선택의 문제인데 법률 요건에서 이 재량의 기준을 찾아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효과재량설은 수익적 행정행위하고 침익적 행정행위로 나누어서 법률 효과에서 재량행위성을 찾는 거는 방법론적으로 맞긴 한데,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고요. 침익적 행정행위는 기속행위다 라고 설명하는 건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예컨대 징계의 경우에는 전형적 침익적 행정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재량행위잖아요. 그죠? 수익적 행정행위, 건축허가의 경우도, 건축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잖아요. 근데 기속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적 행정행위냐, 침익적 행정행위냐, 이걸로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를 따지는 것은 너무 단순한 구별 기준이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 이런 비판이 가능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도 짐작했겠지만 이미 저는 문헌설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죠. 법률의 문헌을 해석해서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따지자는 게 문헌설인데, 이미 저는 오늘 강의 시작할 때부터 문헌설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거잖아요. 법률 문헌을 제시해 놓고서 이런 경우에는 기속행위다, 이런 경우는 재량행위다 해서 제가 벌써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사례에도 맞는 것이, 그죠? 행정부는 입법부가 정해준 것을, 그죠?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입법부가 어떠한 사항에 도래했을 때 행정부에게 지침을 주겠죠. 그 지침을 법률에 적어서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법률을 해석해서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로 구별하는 거는 뭐 논리적으로 일관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문헌설이 기본적으로 문헌설에 따라야 되는 거죠.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청은 뭐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떠한 사태가 도래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국어 문법에 맞춰서 능동태로 적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죠?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수동태로 돼 있다거나, 그죠? 수동태로 돼 있으면 이제 문제잖아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행정청이 주어가 아니잖아요. 또는 뭐 수동태로 돼 있으면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문헌설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 말에서요, 이 할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그죠? 어려워요. 할 수 있다가 이게 너가 그런 행위 선택의 자유가 있다.
라고 할 때에 할 수 있다가 있고요. 그렇죠? 너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때 할 수 있다는 그 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돼서 문헌설이 100% 완벽하게 관철이 안 됩니다. 관철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다라는, 영어나 독일어는 조동사로 할 수 있다잖아요. 조동사가 할 수 있다는데 걔네들은 어법이 우리보다 조금 그쪽 부분은 보조동사나 뭐 조동사 쪽에서는 더 약간 세분돼 있어서 우리보다 낫기는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가 꼭 행위 선택의 자유가 있는 그 할 수 있다로만 해석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헌설이 100% 관철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117페이지예요. 자, 뭐뭐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뭐뭐 하면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률 조문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100% 가깝게 기속행위겠죠. 뭐 100%라고 단정을 할 수 없지만 기속행위일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그죠? 어법상. 예. 근데 이제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죠.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95% 정도는 재량행위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행위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너한테 그러한 권한이 있다. 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가 되면은 요거는 조금 이제 기속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 규정에 따르면은요, 공문서를 보존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기밀 또는 대위로 분류된 문서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때 할 수 있다가 과연 허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문서를 열람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이럴 때에 할 수 있다냐, 아니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너는 문서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할 수 있다냐,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후자로 해석을 해야겠죠. 네? 정보 공개가 기본이 돼 있을 테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주로 이제 교과서적인 예인데 대기환경보장법과 같은 환경법령에서 자,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해서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니까 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환경오염이 대기오염이 너무 급박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때 할 수 있다를 재량행위로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 할 수 있다로 됐을 경우에는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뭐 대부분은 재량행위로 해석해야겠죠. 자, 이거는 그나마 쉬운데 만약에 수동태로 돼 있다거나 즉 법률 문헌만으로 재량행위나 기속행위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해석상 재량행위나 기속행위로 분류를 해야 될 텐데 이때 동원되는 수법이 이 성질설이 좀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설을 문헌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종합설이 통설이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문헌설에 기반을 둔 종합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보통의 경우에 기본권과 관련되는 영역이면 그렇죠? 기본권을 침해하는 영역이다. 건축 허가를 예를 들면요. 건축 허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에서 파생되겠죠? 그렇죠? 기본권의 일 내용이잖아요. 근데 건축 허가를
요건을 다 갖췄는데 건축 허가를 안 내준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권과 관련되는 영역에서는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기속행위로 보통을 해석을 하고요. 공익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재량행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의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허가사항이 있고 특허사항이 있거든요. 보통 허가사항은 기본권과 실현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특허사항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특허사항은 통상 공익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는 보통 기속행위로 해석을 하고요. 특허는 통상 재량행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의 문헌에서 해결이 안 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허가의 취소나 특허의 취소는요. 그거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나 철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재량행위가 되는 거죠. 기본권의 실현이 취소 쪽에서는 재량행위로 해석하는 게 더 기본권 실현하고 더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다음에 이렇게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하고 구분이 되면은요, 어떻게 그러면 통제를 할 거냐? 그거는 이제 행정기본법에 조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21조에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재량권의 한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행정기본법 21조의 규정이 있고요. 행정소송법 27조에도요. 행정청이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례를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이렇게 보통 그 실무 용어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해요. 재량권의 한계를 실무적으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세분해서 보면요. 재량권의 일탈은 말이에요. 재량규범의 범위 밖에 있는 법률효과를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컨대 식품위생법에서 위생조건을 어기게 되면 영업정지 6개월 이하나 영업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행정청이 영업정지 10개월을 했어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보통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재량권의 남용은 어떤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요. 0.03% 음주운전을 했어요. 혈중 알코올濃도. 근데 면허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너무 과하잖아요. 무슨 원칙 위반이겠어요? 비례 원칙 위반이죠. 비례 원칙 위반 중에서 무슨 원칙 위반? 상당성의 원칙 위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있어서의 비례 원칙은 상당성 원칙, 즉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비례 원칙이라고 하면 비례 원칙이 여러 군데서 쓰이잖아요. 특히 헌법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비례 원칙. 그렇죠? 그러면 그때의 비례 원칙은 넓은 의미의 비례 원칙. 우리가 생각하는 비례 원칙이잖아요. 수단의 적합성부터 해가지고 다 따져 나가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록형 시험이나 이런 걸 볼 때에 그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반드시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주장하게 돼 있을 것 같죠? 실제로도 그래요. 그런데 수단의 정합성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비례 원칙은 협의의 비례 원칙이죠. 그래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만 따져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기록형 시험 문제 볼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 실수를 많이 해요. 잘 모르는 것보다
이제 무심결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컨대 평등의 원칙이 위반돼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등등의 이 재량권 행사에 내재적 한계가 있잖아요. 예, 이런 거를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량권의 일탈은 영업정지 6개월 이하인데 영업정지 10개월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재량권의 남용은 그 내재적 한계, 비례 원칙을 어긋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났다거나 이런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거를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해서 합쳐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하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우리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근데 재량권의 일탈 남용만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있냐면 재량의 흠결 또는 해태예요. 예컨대 재량적으로 재량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에서 그거를 오해를 해서요. 기속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일종의 재량의 흠결이 있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량권의 한계는 재량의 일탈, 재량의 남용, 재량의 흠결 또는 해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는 재량의 해태는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재량의 일탈 남용 판결만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판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재량의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마치 기속행위화돼서 행정개입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고요. 그거를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더 좋은데 만약에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요.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A 방안이 있고 B 방안이 있고 C 방안이 있고 D 방안이 있고 E 방안이 있어요. 이 방안이 있는데 그쵸? 법에는 입법자가 행위 선택의 자유를 B, C, D를 줬어요. B, C, D를 줬습니다. 근데 E를 선택하거나 A를 선택하게 되면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되는 거죠. 맞죠? 네.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거잖아요. 위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행정청으로서는 상황에 맞게 B나 C나 D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답이 만약에 C라고 하자고요. 이게 정답이다. 사회 문제에 있어서 뭐 정답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B를 선택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C가 정답인데. 이렇게 되면 위법한 건 아니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었잖아요. 한계를 벗어난 건 아니잖아요. 위법한 건 아니지만은 부당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당하다. 자, 행정소송에서는요. 위법성을 걸러내지만 부당의 문제는 개입하지 못합니다. 행정소송으로는 위법성의 문제는 위법성의 문제는 통제하지만 부당의 문제는 개입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행정심판은 이건 권력분립 원칙 때문에 그래요. 행정심판은 부당의 문제도 개입할 수 있어요. 마치 상급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제상 상급기관은 아니지만 상급기관이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상급기관에서 뭐 이거 잘못됐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사법부는 상급기관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헌법이 부여해준 통제권을 행사할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당의 문제는 개입하지 못한다. 행정심판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정 방법이에요. 보통 실무적으로요. 일단 행정기본법의 제재처분에 관해서는 그 재량권의 행사 방법에 대해서 규정해 놨는데요. 제22조 2항하고 시행령 제3조에서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해 놨는데 첫 번째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위반행위의 결과,
위반행위 횟수, 위반행위자의 귀책 사유 유무와 그 정도, 위반행위자의 법위반 상태의 시정 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예시했다. 그래서 재량권 행사의 지침을 마련해놨다. 제재 처분에 있어서. 이건데 뭐 실제 문제에 있어서 이게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일단 사실오인 여부를 따집니다. 여기서의 사실오인은 재량의 고려 요소에 대한 사실오인이에요. 재량의 고려 요소에 대한 사실오인입니다.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잘 알아두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3학년 돼서 고생 안 하는데요. 이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자, 어떤 법률 요건이, 아까 법률 요건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법률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재량행위 여부를 따지는 거잖아요. 맞죠? 기속행위냐 재량행위잖아요. 그런데 법률 요건 자체가 사실이 없어요.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거나 법률 요건에 해당한다고 법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요 해당성 자체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건 처분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죠? 재량행위냐 아니냐 또는 재량권이 위법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죠. 예컨대요. 아주 간단한 사례예요. 그 식품위생법 같은 데서 예컨대 위생법 같은 데에서 그 중요 식자재는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중요 식자재는 6개월 이내에 냉장 보관된 것만 써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영업정지 6개월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조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그 냉장고에 7개월을 보관한 시금치를 써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한테 내왔어요. 근데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영업정지 6개월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재량권 일탈남용이에요? 아니면 근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예요? 아니면 제재 처분의 어떤 제재 사유 자체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쉬운 얘기를? 다시 얘기해 줄게요. 자, 어떤 법에요, 6개월 이상 보관된 식자재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면은요, 영업정지 6개월 이하를 처하도록 돼 있어요. 영업정지 6개월 이하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7개월 이상 된 식자재를 써서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행정청에서 판단을 하고 영업정지 3개월 했어요. 3개월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기를, 첫 번째 주장입니다. 나는 7개월 이상 된 식자재를 쓴 일이 없다. 두 번째 주장. 설령 썼다고 해도 나는 지금 파산이익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 3개월을 하면 나는 망해서 안 돼서 너무 과하다. 두 가지 주장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주장은 재량권 일탈남용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법률 요건의 해당성의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주로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이거를 재량권 일탈남용에 있어서 사실 오인으로 보는 거거든. 그죠? 여기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있어서의 사실 오인 여부는 뭐예요? 내가 지금 파산할 지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이해가 돼요? 마치 형법에서요, 형사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의 문제하고 양형 문제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재량권에 있어서의 제재적 처분에 있어서의
이 영업정지의 양정은 마치 양형 문제잖아요. 그러면 양형 문제는 만약에 내가 뭐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뭐 이런 게 사실 오임 여부의 문제지. 내가 죄를 졌다 안 졌다 훔쳤다 안 훔쳤다 이거는 양형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미리 지금 공법 기록 연습에 대한 강의를 지금 미리 땡겨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영업정지 7개월 이상 된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목차를 잡아서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디다 써야 돼요? 처분 사유의 부존재다라고는 항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듣겠죠?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되고 3학년 때 알으셔야 되는 얘기인데 일단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 위반 동기의 부정인데, 자, 재량의 행사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정 목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미성년자한테 소주 한 병을 팔면은 영업정지 1개월이다.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을 팔면은 영업정지 2개월이다. 미성년자한테 소주 3병을 팔면 영업정지 3개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예규나 훈령으로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예규나 훈령. 그러면은 이 예규나 훈령은 대국민적 효력을 발휘하는 법규는 아니죠. 그냥 자기들끼리만 지키면 되는 사무처리 준칙이잖아요. 이런 거는 재량 준칙이라고 하거든요. 법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행정청에서, 그죠? 미성년자한테 소주 한 병밖에 안 팔았는데 영업정지 3개월을 했어요. 3개월을 하면은 그 상대방이 이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죠. 비례 원칙 위반 뭐 이런 식으로요.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반 이런 식으로, 또는 신뢰 원칙 위반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대략 위법하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행정청은 미성년자한테 소주 한 병 팔면은 대략 영업정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영업정지 1개월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애초에 이건 법이 아니었는데 마치 법처럼 스스로 거기에 얽매이게 됐죠. 예규나 훈령에. 법도 아닌데. 그렇죠? 네. 이런 거를 행정의 자기구속이라고 합니다. 행정의 자기구속. 따라서 평등의 원칙 위반이 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비례 원칙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절차적 통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차적 통제도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절차적 통제를 말하는 거지, 그 행정 작용의 일체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의 절차적 통제가 아니다. 아까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웠네요. 아까 이제 행위 선택의 문제는 얘기가 이제 다 끝났고요. 이 법률 요건에서 불확정 개념을 썼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설명을 다 드렸듯이 불확정 법 개념을 쓰게 되면 맨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따져봐야 될 거는, 자, 불확정 개념을 썼다 손치더라도, 그렇죠? 법률 요건의 해석 적용은 물론 1차적인 어떤 판단은 행정부에서 지겠지만 최종적이고 유권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정 개념을 썼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뭐 당연하죠. 당연하나 아까와 같은
재현 불가능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외적으로 법원의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다. 판단의 우위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거를 판단의 여지라고 한다. 자, 재량과 판단의 여지의 차이가 뭐냐? 자, 재량은 행위 선택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판단의 여지는 법률 요건의 해석 적용 문제잖아요. 따라서 행위 선택의 문제는 법률 효과에 관한 문제고요. 그죠? 판단의 여지는 법률 요건에서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행위 선택의 자유는 입법자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판단의 여지는 사법 통제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어나는 거니까 사법부와 관련된 영역의 문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판단의 여지가 어느 경우에 인정이 되느냐? 먼저 첫 번째 비대체적 결정입니다. 사람의 인격, 적성, 능력 등에 관한 판단, 예컨대 학생의 성적평가, 공무원의 근무평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구속적 가치평가예요. 예컨대 교과서 검정, 문화재 감정 이런 것들은 주로 합의제 행정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측 결정, 자 미래 예측적인 거, 리스크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형성적 결정, 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사법부가 그죠?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보통 보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단의 여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가 그러면 100% 부정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더라도 행정청이 명백한 자의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거는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행정청이 어떤 절차를 지켜서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의제 행정기관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 판단을 했었어야 한다라면은 합의제 행정기관이 정족수에 맞게 잘 구성이 됐는지 이런 것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판단의 여지라고 해서 100% 사법심사가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판례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판례에서 주로 거론되는 판단의 여지가 인정된다고 거론되는 영역인 아까 구속적 저기 비대체적 결정에서 주로 시험 채점 문제인데요. 객관식 채점은 재량의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논술형 시험의 경우에는 재량의 폭이 넓겠죠. 그죠? 재량의 폭이라고 해야 되나? 판단의 여지가 인정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판단의 여지를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신기술 의료의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 개발과 환경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학설상으로는 통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설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지배적인 학설, 다수설에 의하면은 이거는 판단의 여지 문제, 판단의 여지를 부정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기속재량은 판단의 여지가 아니라 기속재량이라고 아까 그 요건재량설에서 말하는 그 기속재량이라고 생각하는 학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좀 소수설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유력한 설이거든요. 그 견해도. 판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배적인 학설, 다수설은 이런 건 다 판단의 여지 문제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까 논술형 시험의 채점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학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판례는 판단의 여지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재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판단의 여지서를 채택하지 않는 거죠. 판례는. 아직까지. 그렇지만 판단의 여지라는 말은 쓰지는 않는데요. 판시 내용을 보면은요. 129페이지 하단에요.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존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은 판단의 여지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재량과 판단의 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